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 물리학 1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능을 물리학 1으로 준비할 친구들은 이 강의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개념이 나올지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리학 1은요, 여러분 세 가지 단원으로, 크게 대단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출제된 단원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 2, 3 단원으로 대단원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번에 물리학 1은요. 1단원이 9문제, 그리고 2단원이 7문제, 그리고 3단원이 4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1단원의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1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역학 파트나 물체 운동 파트나 아니면은 연력학 파트나 또는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많이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이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전까지 교육과정에 있지 않던 것들이 들어와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많이 안 나온 것으로 보아 다음 학년도 수능에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물론 모든 문제를 다 맞아야 되니까 어디 한 개에 비중을 두지 않고 열심히 모든 단원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쵸? 네, 이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파장을 지금 좀 주목해서 보자면 이제 오른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파장이 점점 그쵸 긴 모습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모습을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고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야까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종류의 전자기파를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자기파 자체의 특성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자기파 자체의 특성도.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모두 수직하다. 라던가 진공중에서의 전자기파의 진행 속도는 뭐 3 곱하기 10의 8cm/s로 빛의 속도랑 동일하다던가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가자면은 전자기파의 기본 정의 같은 거 있죠. 전자기파란 전기장의 진동이 자기장의 진동을 유도하고 자기장의 진동이 전기장의 진동을 유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유도해내면서 진행하는 파동이다. 전자기 파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알아두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자면 자, 감마선이 가장 파장이 짧은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것이 바로 X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고요. 이 자외선의 끄트머리 영역에, 파장이 긴 쪽의 끄트머리 영역에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그 가시광선에 빨간색으로 가겠죠. 보라색에서 파장이 길어지면 빨간색 쪽으로 가고 이 빨간 쪽의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의 영역이 바로 적외선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적외선. 어이구, 적외선이다. 자,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외선과 라디오파 사이에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같이 합쳐서 전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기억 좀 볼까요? 자, 진동수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거는 파장이죠, 파장.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파동의 진행 속력과 관련되어 있는 식을 좀 상기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진동수와 파장을 곱한 값이 바로 그쵸 파동의 진행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매질의 변화가 없어서 매질이 같아서 이 속력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파장과 진동수는 무슨 관계에 있죠? 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동수는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A랑 C의 진동수를 비교했을 때 C가 진동수가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니은 볼까요? 공항에서의 수화물 검사에 사용하는 X선은 A에 해당한다. 자, 지금 맞는 말이죠. 자, X선의 특징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X선의 특징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 이렇게 투과성이 좋아서 엑스레이, 즉
특별히 사진을 찍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조금 학생들이 좀 덜 알고 있는 특징은 X선을 어디에도 이용할 수 있죠? 그죠? 물질의 구조를 파악하는데도 이 X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있는 간섭 파트랑 연계돼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적외선 체온계, 디귿. 적외선 체온계는 몸에서 나오는 B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측정한다. 자, B가 뭘까요? B는 적외선이었죠? 이 적외선이 열선이라고도 불리는 전자기파인 거죠. 열이 있는 물질에서 발생되는 파동, 전자기 파동.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돼서 답은 몇 번이죠? 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라고 해서 가랑 나의 핵반응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물리학 원에 등장하는 핵반응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핵융합, 두 번째는 핵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융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원자 번호의 핵이 더 큰 원자 번호의 핵으로 더 변화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하고요. 핵분열은 반대로 큰 원자 번호의 핵이 작은 원자 번호의 핵으로 쪼개져서 분열되는 과정을 우리는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요거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냐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설명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기억,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죠?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가 2번인 헬륨으로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핵융합이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질량결손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 핵반응할 때 중요했던 거는 바로 이거죠. 핵반응에서 에너지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에너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치, 핵반응 도중에 질량이 결손되는데 그 결손되는 질량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조금 써보면은 이 에너지는 이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니은 보면은 질량결손은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가에서가 에너지가 17.6 메가일렉트릭 볼트로 더 크기 때문에 질량결손 또한 가에서가 더 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디귿. 기억의 질량수를 물어봤는데 우리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와 그리고 중성자의 수를 합친 만큼을 질량수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핵 반응에서 여기 위쪽에 해당하는 핵 반응식에서 그 핵의 식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데 해당하는 것들이 질량수를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질량수는 반응 전과 후에 다르지 않아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나를 보면은 반응 전에 질량수는 총 16인데요. 반응 후에도 이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는 변화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질량수는 12가 되어야지만 4랑 더하면 16이 돼서 보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0이 아니고 12다라고 해서 틀린 말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3번. 자, 그림 가는 전류가 흐르는 전자석에 철못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에서 있던 철못을 그대로 클립을 붙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를 먼저 보면은 전류가 흐르죠,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기죠? 그죠,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자성을 물어보는 문제임과 동시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함께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전자석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손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지금 엄지가 오른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른쪽이 N극으로 되고 이쪽이 S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N극과 S극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철목 끝도 N극으로 대전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은 기억 좀 볼까요? 기억. 철못은 강자성체이다라고 했는데 강자성체의 특징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화한 성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자성체의 특징이었죠. 자, 그런데 나를 좀 볼까요? 지금 나 상황을 보면은 가에서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클립이 남아있는 모습을 띠는 거죠. 즉 이런 자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자성체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니은 가에서 철못의 끝은 S극입니까? 아니죠. N극을 띈다라고 해야 맞겠죠. 디귿 나에서 클립은 자기화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붙은 거죠.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이 자성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자성을 띠는 물체가 자기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타당하죠.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이거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네요. 전기전도도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수능 특강에 좀 등장을 했길래 이거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문제에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물리량은요, 얼만큼 이 물체가 전도가 잘 되느냐, 즉 얼만큼 이 물체가 전도성이 크냐 라는 것을 수치화시킨 물리량이 바로 전기전도도였었죠. 자, 그럼 이 전기전도도는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시그마. 자, 이거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기저항의 역수로 정의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비저항이 뭐였더라?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저항을 쓸 때 이 저항은 어떤 물질의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즉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고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단면적과 길이가 같다고 해서 모든 물질의 저항이 같은 것은 아니죠. 그쵸. 유리가 전기가 통하는 정도 다르고요. 구리가 또 전기가 통하는 정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은 비례 관계인데 이 비례 관계를 즉 등으로 만들어주는 비례 상수를 우리 비저항이라고 정의했고, 이 비저항은 물질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물질이어도 온도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는 물리량이었죠. 기억나나?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기억. 단면적은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기억을 보시면은 단위가 센티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럼 우리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길이랑 단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단위까지 단면적의 단위랑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은요. 지금 니은을 구하는 문제예요. 저항값 니은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저항은 방금 봤듯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 비저항이 주어져 있지 않고 전도도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단위가 다르다는 거. 단위가 지금 미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센티미터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좀 맞춰줘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같이 정확하게 구해봅시다.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기 전도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단위는 쓸까? 이렇게 옴 곱하기 미터가 되겠고 단면적은 0.2 cm의 제곱이고요. 위에 길이를 써야겠죠? 길이는 얼마일까요? 길이는 1cm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약분을 한번 시켜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센티미터가 한 개 약분 됐는데 자 미터로 바꿔줄지 센티미터로 바꿔줄지가 지금 이제 관건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로 바꿀까? 선생님은 미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센티미터를 리터로. 자 그러면 이거를 미터로 바꾸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0.2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센티미터는 미터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승이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센티미터랑 미터는 약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옴은 분의 1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표현을 하면은 0.4에다가 10의 4승 옴이니까 요거 표현해주면은 어떻게 되나? 4분의 1, 2, 3, 4, 5 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킬로옴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킬로는 3개를 날리면 되죠? 3개 날리면은 4분의 저거니까 25킬로옴이 되네요. 자, 그래서 50보다 크다 맞습니까? 아니죠. 50보다 크지 않습니다. 25킬로옴이니까요. 자, 디귿 X의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어떨까요?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는 우리 비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막대의 길이랑은 상관없는 물리량이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5번.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이에 빛이 파동인지 아니면 입자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라면서 이제 빛의 이중성, 즉 빛의 입자성과 빛의 파동성을 한번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겠죠. 그럼 일단 기억 빈칸을 채워볼까요?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바로 기억이겠네요. 자, 우리 물론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데 우리가 물리학 월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광전 효과가 있었죠.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고 해서 빛을 입자로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어떻습니까? 네, 기억 맞는 말이죠. 자, 전화결합 소자 CCD. CCD의 원리는 광전효과. 기억나죠? 이번에 교육과정에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 CCD. 요거는 빛의 입자성. 원리를 광전효과로 설명하기 때문에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다. 자, 맞는 설명인 거죠. 자, 디귿.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의 무늬가 보이는 현상은 빛의 파동성. 요 다양한 색의 무늬가 보이는 현상. 요거를 뭘로 설명했었냐면 우리 간섭 현상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각도에 따라서 보강간섭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강간섭하는 빛의 파장만 우리 눈에 보인다 라고 설명이 됐었죠. 요거 파동성 맞는 설명.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주목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지만 CCD의 원리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빛의 간섭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6번. 표는 물체의 운동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이제 A 쭉, 그리고 B 쭉, C 쭉 이렇게 해서 세로로 있는 것이 좋겠죠. A, B, C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그러면 기억 볼까요? 자유낙하하는 공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를 보면서 같이 보는 게 편하겠죠. 지금 A가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인지 일치할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면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지금 A를 같이 볼게요. 자유낙하하는 공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네,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X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아랫방향 맞죠? 이 자유낙하 운동 뭔지 아시죠? 그쵸? 이 물체가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하면 자유낙하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짜임의 방향 일정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그쵸? 운동 방향 아랫방향이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 아랫방향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네요. 자, 니은 등속 원운동이 여기에 있는 B에 해당하는가를 물어봤으니까 B를 보면서 같이 보면 되겠죠. 자, 등속 원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등속 원운동은 일단은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이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 방향이죠. 옆쪽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도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가 등속 원운동의 특징이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속력이 일정하죠. 속력은 일정합니다. 크기만 말하는 거니까 여기 속력은 크기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빠르기는 같죠. 자, 근데 힘의 방향 일정합니까? 계속 물체가 이렇게 운동 방향도 바뀌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힘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 맞죠? X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짜임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지금 물체가 이동은 이렇게 하는데요. 힘은 이렇게 안쪽으로 맞죠. 서로 수직하죠. 그래서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B도 맞는 설명으로 되어 있네요. 잘 맞는 말. 디귿. 수평면에 대해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이거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수평면에 대해 이렇게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비스듬하게 던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던진 거 볼까요? 한번 어떻게 운동할까요? 일단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겠죠. 손 떠났으니까 중력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물체는 포물선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다라는 거죠.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의 운동을 따로따로 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자, 일단 C를 같이 볼게요. 속력이 일정하지 않죠. 힘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알짜임의 방향이 일정하다. 그쵸.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일정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알짜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방향과 힘은 계속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 자, 바르게 설명되어 있네요. 답은 5번이네요. 자, 7번. 이거 굴절 문제인데요. 이런 굴절 문제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법선을 그리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다른 매질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매질에 수직하게 법선을 그려주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도를 비교해서 굴절률을 비교하거나 속력을 비교하거나 또는 뭐 파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사실 가랑 나랑 다는 모두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쵸? 이 매질에서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이 받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굴절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다를 좀 파악하기 쉬우라고 가를 준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인데 아닌가요? 친절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 굴절률은 유리가 공기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각도를 비교했을 때 공기 중에서의 입사각이 유리에서의 굴절각보다 더 크죠. 그럼 각도가 크면은 굴절률은 반대니까 더 굴절률이 공기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자, 이거 혹시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이 법칙,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의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쵸, 요거? 그 다음에 또 옆에 좀 생각난 김에 쓰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니은. 소리의 속력은 어디에서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가나 다에서 이 꺾이는 현상이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가로 보면은 다 현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공기에서의 각도가 크기 때문에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큽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따뜻한 공기에서 소리의 속력이 크고요. 뜨거운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 더 크다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다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니은 볼게요. 소리의 속력은 따뜻한 공기가 더 크기 때문에 요거 틀린 말이 되겠네요. 디귿.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더 크다. 요거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그린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다 라고 해서 우리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왔는데요.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의 과학적 의의는 그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양자화가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의 의의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거 스펙트럼 같이 분석해봐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진동수랑 관련이 있는 물리량인데 앞에 플랑크 상수 h를 곱한 만큼이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빛의 에너지가, 광자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자, 그러면 차이가 얼마만큼 나죠? 1.51 빼기 0.54 하니까 7, 요거 4니까 9인가? 이건가? 자, 어쨌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랑 B를 비교했을 때 C가 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진동수도 더 큰 진동수가 방출이 될 거죠. 자, 이거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디귿, 니은은 D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기억이 C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 선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림 나는 B, C, D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표현을 한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C보다 파장이 큰 걸 찾으면 되겠죠. 파장이 크다는 것은 진동수가 작다는 거니까 D가 아니고 B에 의해 나타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네요. 자, 9번. 지금 이제 물체의 충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요.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평균 힘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충격량을 같이 떠올리면 좋겠죠. 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식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받는 힘과 이 힘을 받는 시간을 곱한 만큼이다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은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평균 힘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다 주어졌어. 자, 이렇게 0.2초 동안 해서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6kg/m죠. 자, 충돌 후의 운동량은 2kg/m인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량이 방향을 고려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변화량은 총 6만큼 변하고 2만큼 더 변한 거니까 8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8kg/m에다가 0.2세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40N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 네,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가에서 A랑 B가 놓여있는 모습이고요. 나는 그 A랑 B가 놓여있는 모습에다가 F만큼 힘을 더 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울에 측정되는 힘의 크기는 그쵸, 수직항력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를 주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거는 저울에 측정되어 있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9배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여기 물체가 F라고 하는 힘만큼을 더 받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평면상이니까 F라는 힘의 수직항력이 그대로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배야? 그래, 2배야? 그러면은 여기가 이 물체의 중력이 F여야지만 EF가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그냥 중력만 표시한다니까 F만큼만 표시될 거여서 2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저 문장을 보자마자 A랑 B의 중력의 크기는 F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반작용. 이거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러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무엇일까를 볼까요? 중력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풀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반작용은 A가 지구에게 작용하는 힘이 반작용이 되겠네요. 자, 이 기억은 틀린 말.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좀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B가 있고요. A가 있다고 해보았을 때 지금 A는 F만큼의 힘을 위쪽에서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어요? 그쵸. A의 중력이 있는 거죠. 이 중력을 MH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 이유는 그쵸. 위쪽 방향으로 이 힘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힘은 B가 A에게 가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가 A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F 더하기 A의 중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은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F 플러스 A의 중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EF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자, 그림 가는 자기장 B가 균일한 영역의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자, 이제 금속고리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자기후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일 텐데, 자, 왜냐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고리가 있고, 그 주변에 자기장이 깔려 있으니까 이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후도 현상을 설명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가 변화할 거를 알 수가 있냐면은,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기후도 현상에서 핵심 뭐였죠? 유도기전력은 가문수, 이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에 비례할 것이며, 방향은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속은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자기선속은 자기장의 세기와 단면적을 곱한 값이 바로 자기선속 그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다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거만 알면 되는 거죠. 자, 1번 일단 기억. 1초일 때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자, 1초일 때 볼까요? 1초일 때는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자, 니은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와 6초일 때를 비교를 해주면 자기장의 세기가 3초일 때는 약해지고요. 6초일 때는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정확히 어떤 방향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깔려있는 자기장은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점점 약해져요. 그럼 이거 방해하려면, 약해지는 걸 방해하려면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얘들아, 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쪽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기장이 점점 세지니까 이거 방해하려면 약해지게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았을 때 위에서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기전력이 크면 클수록 더 세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울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보면 되겠죠. 기울기는 지금 4초일 때랑 7초일 때를 비교했을 때 4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더 가파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4초일 때가 더 큽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2번 볼게요. 12번. 그림은 열 효율이 0.3인 열기관에서의 모습이다 라고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열기관 뭔지 아시죠? 열기관은 그치, 이렇게 기관은 열을 받아서 고열원, 즉 온도가 높은 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효율이 100%가 될 수는 없고요. 무조건 저열원으로 버려지는 열이 존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열기관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거랑 이제 이런 그래프를 같이 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BC 과정과 DA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열량이 없다. 즉 무슨 과정이다? 단열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문제 풀기 쉬우라고 단열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열 효율이 0.3이다. 그러니까 지금 CD 과정을 봤을 때 버려지는 열인지 그러니까 방출하는 과정인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인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겠죠. 지금 CD 과정은 압력은 일정한 것 같은데 부피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어떤 과정일까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겠죠. 열을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반대로 AB 과정은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 열 효율에 관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열 효율은 우리가 받은 열이 있는데 그 열에 대비해서 너는 일을 얼마만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열 효율이었죠. 얘를 다시 표현을 해주면 위에서 지금 Q1 빼기 Q2가 W인 거 알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Q1 빼기 Q2를 쓸 수 있고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0.32이므로 Q1분의 Q2가 0.7이 돼야겠죠. 근데 지금 방출되는 버려지는 열이 얼마일까요? 네, 140이죠. 140. 따라서 흡수하는 열은 어떻게 될까? 0.7분의 140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00이 나오네요. 요거 맞는 말이네.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우리 내부 에너지랑 관련 있는 물리량은 분자수랑 온도 두 개인데 지금 분자수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겠죠? 온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AB에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쵸?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거 틀린 말. 자, 디귿. CD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지? 방출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말이니까 답은 1번이네요. 13번. 그린 가는 진폭이 1, 속력이 5라고 이제 주어졌어요. 이런 물결파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다. 즉 마루는 실선으로 표현했고 골은 점선으로 표현했어 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그쵸, 여기 아래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 좀 볼까요? 두 물결파의 파장은 10cm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나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보면은 시간을 보면은 지금 주기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간섭 현상이 발생하는 주기가 2라는 거죠. 간섭 현상이 발생한 주기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그림 잘 보시면 골과 골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골과 골이 처음에 만났고 그리고 걔네들이 계속 진동을 해서 중첩이 된다. 즉 보강간섭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주기가 지금 2초이기 때문에 각 물결파의 주기도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V는 T분의 람다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 파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속력과 주기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5cm/s에다가 2s를 곱하니까 10cm가 되겠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니은 1초일 때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라고 했는데 지금 P는요. 지금 실선과 점선이 만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쇄간섭. 상쇄간섭하는 부분은 계속 상쇄간섭만 하겠죠. 그래서 변이는 0이다가 되겠고요. 2초일 때 Q에서의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0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Q는 마루와 마루가 만난 상황이에요. 지금 골과 골이 만난 요 나그래프랑 완전히 위상이 반대로 뒤집힌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초일 때 지금 골과 골이 만났죠. 여기 그래프에서. 그럼 얘랑 위상이 반대니까 마루랑 마루가 만나야 돼서 변이가 0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을 했고요. 자, 이 나라는 그래프는 누구의 위치를 표현한 거냐면 물체 A의 위치를 표현했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 정보를 줬으므로 물체의 속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A의 속력은 처음에 1초에 2m 움직였으니까 2m/s였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받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은 속력으로 쭉 가는 게 맞는데요. 근데 속력이 지금 변화했죠. 1초부터는 속력이 변화했단 말이죠. 저 왜 변화했을까요? 그쵸, B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한 거겠죠. 자, 이때 변화한 속력은 1초에 1m 변화했으므로 1m/s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한번 질량을 구하는 문제니까 식을 두 개 써볼 건데 첫 번째는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충돌 문제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지금 A의 질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A의 질량과 그리고 A의 속도를 곱해주면 운동량이 되겠죠. 속도가 2였었죠. 요거는 충돌 전의 운동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충돌 전의 운동량,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 B는 상관없겠죠. 충돌 전의 운동량이 충돌 후의 운동량과 같아야 되는 거죠. 충돌 후의 운동량은 지금 A가 1m/s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고 1은 곱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질량과 B의 속력, 충돌 후의 B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으로 뭘 쓸 거냐면은 우리 문제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이다라고 줬죠.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해요.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A VA 제곱인데 자 2분의 1 얘들아 2분의 1 2분의 1은 어차피 운동 에너지니까 약분될 거란 말이에요. 안 써도 돼요. 그럼 선생님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쓸게요. 2분의 1 MA에 그 다음에 지금 속력이 1이죠. 충돌 후에 1의 제곱이니까 안 쓸게요. 요거랑 충돌 후 2분의 1 그죠? B의 운동량에 그리고 B 운동량의 속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제곱 이렇게 할 건데 지금 B가 A의 3배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처음부터 안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3MA가 MB의 VB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은 MA는 MB, VB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밑에다가.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3MB, VB는 MB, VB의 제곱이고 약분 해주면은 VB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요거를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끝나죠. 그쵸?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3MB는 MA다니까 따라서 MA 대 MB는 얼마일까요? 네, 3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굴절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전반사가 나오게 생긴 그림이죠. 딱 보자마자. 자, 그림. 나는 각각 물질 X, Y, Z 중에 두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코어의 단색광의 립사가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X와 Y 사이의 인계각이고 굴절률은 더 Z가 X보다 더 크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자, 일단 기억 볼까요?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더 큰 입사각으로 입사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사를 시켜 란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굴절의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이 커졌으므로 사인 B는 일정해야 되니까 굴절각도 더 커지겠지. 이렇게 법선과의 각도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X에서 Y로 넘어가는 여기의 입사각이 이 점보다 더 작아졌죠. 그쵸, 여러분? 작아진 거 보이시죠? 지금 이 각도가 세타 1보다 작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세타 1이 임계각이라고 했는데 임계각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했기 때문에 전반사하지 않죠. 그쵸? 전반사의 조건은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빛이 입사해야 되고 그리고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해야 되는데 지금 임계각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했기 때문에 전반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에서 Z와 Y 사이의 임계각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 임계각에 관련되어 있는 식을 좀 써볼게요. 임계각은 입사하는 쪽에 굴절률 분의 굴절되는 쪽에 굴절률이라고 했지. 자, 이거 어떻게 왔었죠? 그쵸, 이렇게 왔었죠. 스네르 법칙에서 자, 이런 식이 있는데요. 임계각의 정의는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 입사각이 임계각이었기 때문에 식이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인 90이 1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굴절되는 쪽의 굴절률은 달라지지 않았죠. 왜냐면 Y로 똑같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 X가 Z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Z의 굴절률이 X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임계각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때요? 세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디귿. 나에서 A는 Z와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어떻게 될까요? 자, 모르겠는 친구들은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스네레 법칙을 한번 다시 써봐요. 이렇게. 자,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나 볼게요. 자, 일단은 입사하는 쪽에 입사각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사하는 쪽에 요거 똑같죠? 자, 근데 지금 Z의 굴절률이 X의 굴절률보다 더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건 어떻게 될까? 네, 굴절되는 쪽의 굴절각은 더 작아지겠죠. 굴절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요것보다 더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는 얘기는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는 여기의 각도가 세타 1보다 더 클 거란 얘기인데요. 세타 1보다 임기각이 더 작은데 세타 1보다 더 큰 각도가 입사한 꼴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굴절각이 더 작아서 더 많이 이렇게 더 붙어서 꺾일 건데 그러면 요 입사하는 쪽에 Z에서 Y로 입사하는 쪽에 입사각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요 각도가 세타 1보다 큰 건데요. 이때 Z에서 Y로 갈 때 임계각은 세타 1보다 작다고 니은에서 구했죠. 그러면 세타 1보다 더 큰 각도가 입사하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더 큰 게 입사하니까 전반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류를 주고서 자기장의 합성이 되는 모습을 파악하라는 문제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주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었냐면은 여기 이제 X축 상의 점 P에서 새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 라고 문제 줬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더니 하면서 방향을 바꿨더니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다 라고 줬습니다. 저의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바뀐 거는 C에 의한 전류의 방향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변화한 거는 C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C가 지금 변화했을 때가 안쪽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 Y 방향으로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B도 지금 위쪽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요. C도 위쪽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P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자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같은 크기만큼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 자, 이건 그럼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치, 남은 거는 A밖에 없죠? 그럼 A가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쵸, 플러스 Y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지만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윗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어떤 게 더 크냐? 지금 B랑 C랑 합친 게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A랑 B는 거리가 똑같습니다.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똑같죠? 근데 이때 C가 더 멀어요. 더 먼데도 불구하고 지금 A가 만드는 전류의 자기장과 크기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이렇게 합친 것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 타당하죠? 그쵸? 지금 조금 식으로 써볼까요? 헷갈리는 친구들 식으로 한번 써봐요. 지금 정확한 식으로 써보면은 D에다가 A라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한번 해봐요. 물론 앞에는 K라고 하는 상수가 붙기는 할 거예요. 근데 K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약분돼서 없애보고, 자, 요게 뭐랑 똑같냐면은 D만큼 떨어져 있는 B라고 하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그리고 ED만큼 떨어져 있는 C라고 하는 자기장이랑 같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것도 약분을 시켜주면 A는 요거 플러스 2분의 IC다. 이렇게 식이 형성이 될 건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C만 쓰고 바꿔주려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값이.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니은. 이해되셨나요? 자, 디귿. 원점에서 새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전과 후가 똑같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다 만드는 세 개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다 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제일 원점에서 먼 C가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같이 볼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인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기준계에서 보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P의 관성계에서 본 결과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놨어요. P의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광원 A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P가 보는 거죠. P가 보았을 때 A랑 B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럼 기억 좀 볼까요? P의 관성계에서 AB에서 발생하는 빛은 동시에 P에 도달했다. 자, 맞는 말이죠. P에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A랑 B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되는 것처럼 이제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 P의 관성계에서 A와 B에서 발생하는 빛은 Q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P가 보았을 때 빛은 사방에서 방출이 되기는 하지만 이 Q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선과 같은 계에 있으므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은 A에서 방출된 빛은 이 Q의 관찰자에 대해서 가까이 오지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B에서 방출되는 빛은 이렇게 관찰자 가까이 오는 상황인 거죠. 그럼 당연히 어디가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B가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틀린 말이죠. 자, 디귿.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Q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P가 보았을 때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B에서 방출되는 빛이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게 보이기 때문에 P에서 보는 게 더 짧은 시간이 걸린 것처럼 관측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인 거죠. 답은 4번이네요. 자, 1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8번 문제 이제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요.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힘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물체의 질량은 다릅니다. 자, 물체의 질량이 다른데 힘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변화한다는 얘기겠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는 관계인데요. 지금 작용하는 힘이 같은데 질량이 더 크면 가속도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지금 A랑 B 중에 어떤 게 가속도가 더 크죠? 그치, B가 가속도가 큰 상황이 될 거예요. 몇 배 크냐면 2배. 왜냐면 질량이 2분의 1배니까요. 그래서 A의 가속도가 A라고 하면 B의 가속도는 2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처음의 속력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B의 속력을 좀 보면은 처음에는 V였는데 나중에는 2분의 V로 됐단 말이죠. 그럼 힘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B의 속도의 변화량은 2V만큼인 거죠. 근데 지금 2A만큼의 가속도가 2V만큼의 속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A는 여기에 반만큼만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즉 A의 속도의 변화량은 4분의 V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느려지겠죠. 그럼 V에서 4분의 V를 빼면은 4분의 3V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각각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지금 A는 2D만큼 이동을 했고요. 지금 B는 D 플러스 X만큼 더 간 상황인 거죠. 요거 상황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평균 속도를 가지고 구해보려고 해요. A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처음 속도가 V였고 나중 속도가 4분의 3V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2를 나누면 이게 바로 A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도는 처음에 V였고 나중에가 2V였고 이렇게 2를 나누면은 이게 바로 B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한번 구해보면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맞지? 이렇게 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운동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거리를 속력의 B랑 같다고 놓을 수가 있겠죠. 8분의 7 대 4분의 3은 총 A랑 B가 이동하는 거리다. 즉, 2D 대 D 플러스 X일 것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X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3D는 8분의 7D 플러스 X니까 양쪽에 곱해주면은 7분의 12D는 D 플러스 X. 따라서 X는 7분의 5D.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같이 봅시다. 자, 사실은 이 문제는 전기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교육과정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선생님은 전기장을 가르쳤기 때문에 전기장이라는 용어를 쓸 거고, 여러분들도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싶다면 전기장을 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몰라도 됩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하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이제 양전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빵이 되었다. 여기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옆에 나와 같이 마이너스 X방향으로 옮겨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를 먼저 볼까요? 나의 A가 B에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가는 방향인 거죠. 근데 이때 전기장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C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C도 바깥으로 나가는 쪽에 전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전화라면 지금 A에 C가 만드는 전기장은 나가는 방향, C에서부터 나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근데 0이 돼야 되니까 B는 들어오는 방향, 얘는 음전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C는 양전화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니은 전화량의 크기를 비교를 하라는 건데요. 지금 나에서 먼저 보면은 거리가 더 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도 지금 C랑 같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의 전화량이 A의 전화량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가를 보면 지금 C가 더 먼데도 B랑 똑같은 만큼의 전기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C가 B보다 더 큰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다. 전화량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개를 다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B의 B의 전화량보다는 A의 전화량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틀린 말이죠. 자, 디귿.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가를 잠깐 볼까요? 지금 가를 보면요. 지금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지금 가를 보면요. A랑 C의 전화량을 비교를 했을 때요. A랑 C의 전화량을 비교를 했을 때 A의 전화량이 C의 전화량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B는 A에 의해 받는 힘이 더 클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딸려갈 건데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 같죠? 방향 반대죠? B가 C에게, C가 B에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A, B, C를 통째로 보면은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어야 되는 거죠. 같은 개로 잡아버리면은 그래서 C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지만 전기력 0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이니까 틀린 말. 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20번이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서 이게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볼 수 없어서 컷이 50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실력이 발전을 해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0번 문제를 좀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값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N per m라고 해서 용수철 상수 줬고요. 각각의 질량 다 줬죠. 그리고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0.1m만큼 늘어났다. 그리고 끊어진 후에는 0.5m만큼 늘어났어.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값을, 수치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문제인가 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랑 나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금 가에 비해 나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1kg짜리 물체가 사라졌죠. 자, 그럼으로써 0.5m만큼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가에서 늘어나 있던 0.1보다 더 줄어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더 위쪽으로 원래 가보다 원래 길이보다 위로 올라가고 A는 내려간 이런 모습을 띌 거고요. 이 용수철 자체도 더 늘어난 길이가 줄었죠. 즉 저장되어 있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에서 감소하고 어디에서 증가했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 K 200 곱하기 처음에 0.1이었으니까 0.1의 제곱 요거에다가 나중에 0.5였으니까 요거 그죠? 요거만큼 이렇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거 A의 중력 포텐셜 감소했죠. 이거 플러스 A의 중력 포텐셜 감소했습니다. 2 곱하기 10 곱하기 감소 얼만큼? 0.05만큼 한 거죠. 자, 요거에다가 지금 증가한 것도 있죠. 증가한 에너지 바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니까 3 곱하기 10 곱하기 0.05 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했죠. 자, 그 다음에 이물체 지금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끊어줌으로써 운동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즉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풀어주면 우리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는지 볼게요. 얼마일까요? 자, 약분을 싹 해버리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선생님이 또 수학을 잘 못하니까 자, 그러면 1 빼기 0.25니까 이거 0.75에다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해주면은 빼주면은 0.5네요. 그럼 0.75 빼기 0.5니까 0.25줄이 되겠네. 0.25줄. 자, 0.25인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나에서의 A의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의 얼마인가 인 거죠. 자, 지금 여기서 구한 운동 에너지는 A랑 B를 합친 운동 에너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여기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200 곱하기 0.025니까 하면은 딱 0.25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구한 요거랑 같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A만의 운동 에너지인 거죠. A는 이 전체 운동 에너지의 몇 배입니까? 총 5kg인데 그 중에 2kg이니까 5분의 2배.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학년도 수능 물리학 원의 문제풀이 강의가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은 당연스럽게 만점을 맞아야 되는 경지까지 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물리 1등급 컷이 이번에 50점 만점이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변별을 할 수 있도록 1등급 컷이 이제 50점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지 않을까, 평가원에서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